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이 결국은 목적은 뭐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서 뭐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게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거죠. 민법 임대차 편에 대한 특별법이죠. 이 주택임대차보법은 81년도에 만들어졌지만 상가 점포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가서 만들어졌습니다. 상당히 이제 늦게 만들어졌고, 대표적인 제도는 뭐 다 아시다시피 대항력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갱신 요구권, 이런 것들이 뭐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를 좀 자세히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게 주택은 뭐 우리가 주택에 관한 주택임대차다 그러면 일단 임대차보법부터 들춰보지만 상가는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상가는 이 적용 범위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적용 범위를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 보시면은 2013년일 겁니다. 주로 2013년 갱신요구권이 갱신요구권 이제 이 보호 범위가 주로 여러분들이 이제 환산보증금 이런 기준으로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 그 다음에 초과 이 기준으로 해서 그 넘느냐 안 넘느냐 소위 그 기준을 따라서 보호법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2013년 8월 갱신요구권이 들어올 때 전에는 들어오기 전 배정되기 전에는 제가 이제 우리 공부를 할 때죠. 공부를 할 때는 일단 그 환산보증금을 제일 먼저 봐요. 제일 먼저 봐가지고 환산보증금이 넘었다 싶으면 상가 임대차 보험은 아예 덮습니다. 보질 않고 민법을 세우는 거죠. 안테나를 세워서 민법에 뭐가 있나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환산보증금이 초과하지 않는다, 기준 범위에 들어온다 라고 하게 되면은 상가 임대차 보법이 적용될 수 있겠구나, 상인법이 적용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봐서 상인법에 들어가 있는 규정, 뭐 대항력, 우선변제권, 뭐 갱신요구권 등등, 그 다음에 강행규정 뭐 등등 이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는가를 적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해서 넘어가면 일단은 이건 상인법 볼 필요 없어 이렇게 딱 단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2013년 8월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13년 8월에 갱신요구권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면 환산보증금이 넘는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5년 보장해주자. 그게 이제 사회적인 그 이슈가 되고 덕분에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모든 소위 말하는 상인법상의 환산보증금이 넘어가는 그런 세입자 임대차 계약도 갱신요건 보장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015년에 본격적으로 이게 터졌어요. 물꼬가 터져가지고 환산보증금 넘는 세입자라고 하더라도 그 적용되는 범위가 많이 대폭 늘어났단 말입니다. 대항력, 그다음에 권리금 보호, 회수정권 등등으로 쫙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환산보증금 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인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딱 염두에 두고 있어야 이게 헷갈리지가 않는 거예요. 상인법을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그래서 그 적용 범위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자, 일단 그거는 젖혀두고 환산보증금을 젖혀두고 일단 2조 1항에 보면은 이 법은 상가 건물 제3조 1항에 따른 사업자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이 상가 건물의 임대차 괄호하고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 적용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면 이제 뭐 적용되지가 않죠. 아예. 환산보증금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이제 여기에 해당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가 건물 임대차이기 때문에 토지 임대차 제외되죠.
그 다음에 적용 대상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면 족하고 실제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질 필요까지는 없어요.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이 될 수 있으면 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 건축물 이런 데서는 보호가 안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적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 적법 건축물인데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보호가 되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임법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상임법상에 이제 뭐 우리가 그 사업자 등록과 점유이전, 사업자 등록과 점유이전, 확정일자 이런 부분을 이제 기계적으로 외우게 되면은 마치 뭔가 사업자 등록이 이 법의 적용에 어떤 전제인 것처럼 오해하기가 쉬운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하더라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이 돼야만 사업자 등록이 요건인 이런 대항력, 우선 변제권,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소액 임차인 보호 이런 것들은 사업자 등록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뭐 갱신 요구권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 안 하더라도 10년 보호 받는단 말이에요. 상업용, 영업용 건물이라면, 그죠? 그 다음에 뭐, 3년 계약 해지라든지 등등 다른 규정들,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는 규정들은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근데 마치 이제 사업자 등록이 전제로 사업자 등록을 우리가 좀 있어야만 뭔가 법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오해하는 이유는 대부분 사업자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세무 문제 때문에 다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마치 이 법의 적용 전제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된 부분의 사용이 영업용일 것 이렇게 했는데 주된 부분의 사용이 영업용일 것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한다. 이게 그 영업이라는 의미가 이게 주거 아니면 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주거 아니면 사람이 이제 주거 생활을 하는 것 말고 나머지 영업이다. 그러면 영업이 아닌 주거 생활도 아니면서 영업이 아닌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판례에 나온 것처럼 그냥 공장에서 물건 생산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우리가 교회, 친목단체, 향후회 이런 등등은 영업이 아니에요. 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을 그런 목적으로 임대차를 하게 되면은 임대차 보법 상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11년 대법원 판결 같으면은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청구를 한 사건인데 자기가 임대차 계약 체결한 그 임대인이 아니라 그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사람을 상대로 그 사람을 피고로 해서 임대차 보증금 청구 소송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문제가 됐겠죠. 물론 이게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기존 임대인이 기존 건물주가 그 건물을 다른 데 팔면서 세입자를 승계시키기로 자, 내 세입자 보증금 네가 좀 줘. 그리고 계약 승계하자라고 이렇게 합의를 했으면 그게 이런 논의가 필요가 없죠.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 계약상 합의에 의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 사건 아마 그런 게 없었나 봐요. 일반적으로는 다 있겠지만 어쩐 일인지 이 사건은 그게 없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법상으로 상임법상 대항력의 의무를 가지느냐 또 세입자가 그런 권리를 가지느냐가 이제 이게 쟁점이 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주로 이제 도금 일을 했어요. 도금 세입자가 공장을 만들어서 금을 입히는 도금 일을 했는데 그 공간에 임차 부분과 그리고 인접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고객으로부터 도금 작업에 관한 주문을 받고 그다음에 완성된 도금 제품을 고객들에게 인도하고 수수료 받는 그런 영업 활동을 해온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게 영업용 건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 적용 대상이다.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건데 원심은 단지 이 컨테이너 임차 부분에서 도금 작업만 치중을 해서 도금 작업만 했다면 영업 활동을 보지 않고 도금 작업만 했다면 그 부분은 영업용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상위법 적용을 배제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영업 활동을 위한 사업장이 되어야 되는데 뭐 종중 사무실, 동창회, 그다음 교회, 사찰 이런 등등은 이런 그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자, 그래서 하나 이제 예를 들어드린다면 그 교회로 쓰기 위해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교회로 쓰기 위해서 어떤 상가 점포를 빌렸어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빌렸는데 목사님이 여기로 그런데 거기에 전입신고도 하시고 전입신고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주거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만약에 그 상가점포가 경매로 나갔을 때 그 목사님의 보증금을 낙찰받은 사람이 떠나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이건 제가 한번 상담받은 사례인데 경매 권리분석 하는 분들이 경매 하시는 분들이 권리분석을 의뢰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지 그 다음에 상인법 적용 대상인지 이런 부분을 이제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상인법은 아까 지금 보신 것처럼 적용 대상이 아니죠. 그죠? 영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상가 점포에서 교회를 하더라도 그것은 영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상인법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되느냐? 주임법. 그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공간 주된 목적이 주거용이 아니라는 거죠. 주거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느냐 여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거든요. 주된 목적 그것을 뭘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주임법을 적용하느냐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이게 둘 중에 하나는 적용될 것이다. 주임법 아니면 상임법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결국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상임법 적용될 것이냐와 관련해서 이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한 보증금액이 이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은 아까 처음에 보신 것처럼 이게 영업용 건물의 영업용 임대차, 상가 건물이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된다 이렇게 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하고 이제 그 금액 계산하는 방법은 2항에서 이렇게 따로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제 환산보증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산보증금 넘어서는 경우는 적용이 안 돼.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3항에는 다시 또 예외를 인정을 하고 있죠.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요런 규정은 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좀 보셔야 적용 범위에서 좀 오해가 없으신데요.
2001년 이제 법 제정 당시에는 이게 법 적용을 영세상인의 임대차에 대해서만 국한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적 하에서 이렇게 이제 환산보증금이라는 걸 정하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기준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만 법을 적용하자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주택임대차와 좀 차이가 있죠. 주택임대차는 보증금이 얼마든 월세가 얼마든 따지지 않고 그냥 주거생활 목적의 임대차면 다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증금액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 결과 이제 법 적용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보증금액 초과하는 세입자 보호가 아예 완전 포기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비판을 계기로 해가지고 조금씩 바뀌었어요. 법이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18년이면 한 18년 이상 동안에 이제 바뀌어 변천해 왔는데, 그 보호 대상 범위를 넓히는 그런 방법이 두 가지 방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환산보증금을 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산보증금은 뭐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 환산보증금에 초과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놓고 환산보증금의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행령을 손대가지고 시행령을 조금씩 손대서 그러면 우리가 좀 금액 좀 올려줄게. 금액 좀 올려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을 조금씩 높이는 것으로 보호를 범위를 넓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2013년 8월 개정부터는 아예 환산보증금에 구애받지 말고 그냥 인정해 주자. 이것만큼은 우리가 뭐 이렇게 최소한의 어떤 보장치, 상가 임차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서 요것만큼은 인정해 주자라고 해가지고 2013년 8월부터는 그게 바로 갱신요구권이에요. 갱신요구권은 그 당시에는 5년이었지 않습니까? 5년은 아무리 금액이 좀 높은 세입자라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5년은 보장해 줘야 되지 않냐, 상식적으로. 2년 하다 쫓겨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환산보증금이 아무리 커도 그 환산보증금의 규모에 불구하고 보호되는 예외 조항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아까 2조 3항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2001년 다음에 보여드리겠지만 2001년도 만들 때는 아니죠. 2013년 8월까지는 사망이 없었어요. 사망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환산보증금 가지고 보호된다 안 된다 그렇게 딱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사망이 2013년 8월에 들어오면서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보호되는 것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생겨버렸어요. 그게 환산보증금이 갱신요건이 필두, 그 다음에 2015년부터 몇 가지 더 지금까지 온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전체적인 틀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보증금액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표에서 보신 것처럼 처음에 시작할 때 서울 같으면 2억 4천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08년도 개정되고 10년 이렇게 해서 쭉 왔죠. 쭉 와서 종전까지가 6억 1천이었습니다. 6억 1천. 그러다가 올 4월에 또 한 번 개정돼 가지고 서울 같으면은 이제 9억이 됐죠. 9억. 그래서 뭐 보도를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한 90%가 보호된다나요? 상가 임대차에 한 9억까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전국에 한 90%가 보호된다라고 뭐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합의하고 있죠. 자, 그런 방법으로 이제 보증금의 기준을 좀 상향하는 그런
방법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2013년 8월 갱신 요구권을 비롯해서 아예 이제 보증금액 규모하고 상관없이 모든 걸 인정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2015년 5월에는 대항력, 권리금 회수 청구권, 그다음 3기 차임액 연체 시 해지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계셔야 분쟁 해결하는데 착오가 없으세요. 일단 이게 어느 길로 가느냐, 상임법이 적용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분쟁 해결의 이 어떤 키포인트가 되거든요. 잣대가 되니까 그 잣대를 오해하시게 되면은 엉뚱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법안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법을 적용받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이제 상담 과정에서 많이 이제 늘 생각하고 이렇게 상담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2001년 요 법 제정 당시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항까지만 있고 4항이 없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2013년 8월에 요 갱신 요구권이 이제 환산보증금 규모에 불구하고 들어오게 됐는데, 그게 바로 여기 3항이에요. 3항. 이렇게 되고요. 여기 바로 이제 갱신 요구권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2017년 이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는 이 5년 이제 환산보증금 불구하고 갱신 요구권은 5년 보장하겠다라고 이렇게 법이 바뀌고 나서 생긴 문제인데, 부칙에 법을 그렇게 바꾸고 나서 부칙에 뭐라 적었냐면은 요 규정 그렇게 이제 환산보증금 관계없이 5년 보장하겠다, 갱신요건 인정하겠다 하지만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단 말이죠. 소급입법 금지 때문에 그래 단서를 달아놓으니까 예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가 여기에 부칙에 적용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은 5년 보호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그것도 아니고 갱신되는 임대차도 아니고, 그러니까 법 시행이 13년 8월인데 13년 8월 이후에 그 전에 세입자인데요. 그 전에 계약한 세입자인데 13년 8월 이후에 갱신되지 못하고 종료되는 그런 세입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5년 갱신요건 보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환산보증이 커서 갱신요건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 갱신요건 행사를 할 수 없다, 너는. 그래서 나가야 돼. 이런 판결입니다. 질문을 못하게 하니까 막 부글부글 하죠. 정말 질문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 조금만 참으세요. 그 다음에, 차임 있는 경우에 환산보증금 산정. 요거는 보통 법의 규정이 있죠. 법의 규정이 있는데, 월세에다가, 월차임에다가 100을 곱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연세 같은 경우도 월세로 환산해가지고 100 곱하면 제일 좋아요. 이게 이제 환산보증금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은 어쨌든 지금 환산보증금이 높으면 여전히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산보증금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차임 아닌 다른 요소를 산입할 수 있느냐, 환산보증금 계산에, 이런 건데요.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다. 이것도 차임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 규모하고는 상관없겠죠. 관리비,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 차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빌려 쓰는 용도에 대한 대가인데, 관리비는 건물 관리 용역 이런 부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정기수도 요금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부가세, 요거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부가세를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 이제 수수료 매장에서의 수수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보통은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이제 정액 단위로 계약을 하지만 어떤 경우는 보증금은 뭐 5천만 원 내는데 월세는 정액으로 하지 말고 매출액의 13%를 내라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스타벅스 같은 거 대표적이죠. 스타벅스가 거의 수수료 매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 나중에 그 건물주가 부도나면은 그거를 이제 뭐 대항력이니 우선 변제권이니 할 때 이제 대항력은 지금 환산보증금 관계없이 다 보장받는데 우선 변제권은 여전히 환산보증금 기준 하에서 넘어가지 않아야 이하여야만 그 보호 대상이 되거든요.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수수료 매장에서 수수료 냈던 거, 뭐 이번 달은 뭐 100만 원, 이번 달은 300만 원 이렇게 들쭉날쭉 했던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런 이제 사례들을 통해서 이게 그 분쟁의 전체적인 한번 구조를 이렇게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하고 차입이 증감될 때 이제 법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해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적용 대상이 되는 계약이 되느냐 이런 거, 뭐 권한 있는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뭐 임대차 계약 무조건 형식적으로 체결됐다고 그래서 그게 상가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다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되는 게 아니라 권한 있는 임대인과 체결해야만 기본적으로 유효한 거죠. 그래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대차에 대해서도 지금 적용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대차가 되면 보통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잖아요. 임대차 보호법이라 기본적으로는 전대차에 적용이 안 되는 게 맞는데, 전대차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이제 그 전차의 보호를 위해서 몇 가지 지금 제도를 두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또 생각을 또 하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경우에는 또 적용하지 않고, 그 다음 미등기 전세계약에는 또 적용을 하고, 미등기 전세계약은 임대차하고 거의 성격상 비슷하기 때문에 적용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등등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좀 두고 계십시오.